예, 자, 현대세계의 변화 1차 세계대전 시작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사실 기실 이 1차 세계대전을 우리가 현대사의 보통 시작으로 보는 사람들이 많아요. 현대사의 시작을 연 이 비극의 사건 1차 세계대전에 대해서 간단히 시작을 해보시죠. 자, 1차 세계대전입니다. 자, 1차 세계대전의 배경을 보시면 먼저 첫 번째 1차 세계대전의 배경을 이제 선생님은 이걸 어떻게 정리를 하면 독일의 관점으로 정리를 해봤습니다. 독일의 관점. 그러니까 오해하시면 안 돼요. 무슨 소리냐면 그러니까 이 내용만 마치 읽어봐서는 독일이 모든 그 전쟁 범죄의 원흉으로 마치 1차 세계대전의 원흉으로 이렇게 보일 수가 있는데 전혀 그렇지는 않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독일이 팽창 정책을 하는 데 있어서 영국과 프랑스가 사실은 함께 호응을 했기 때문에 1차 세계대전이 발발한 것이지 이 지금 본문의 내용만 읽고서 여러분들이 아 이거 독일이 무조건 잘못한 거구나 이렇게 읽으시면 안 된다는 얘기예요. 아무튼 1차 세계대전의 배경 같이 한번 읽어보면서 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첫 번째 바로 비스마르크 현상 유지 정책입니다. 우리 다시 시간을 좀 돌려서 1871년 독일의 통일 이후의 상황으로 보도록 하겠습니다. 1871년 독일이 통일된 이후에 수상 재상인 비스마르크는 유럽의 현상 유지를 추구하였습니다. 이를 위해서 오스트리아, 러시아, 이탈리아 등과 동맹을 체결합니다. 이게 동맹을 체결하는데 핵심은 바로 뭐겠습니까? 프랑스를 견장하신 거죠. 그러니까 유럽의 현상 유지라는 건 기본적으로 뭐냐? 프랑스가 다시 독일에게 덤비지 않게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핵심은 프랑스의 고립에 있다고 하겠어요. 프랑스 고립. 네. 프랑스의 고립이 있다고 하겠죠. 네. 이를 위해서 열강들을 끌어들여 가지고 동맹을 체결했습니다. 한편 식민지 정책을 적극적으로 추진하지 않음으로써 영국을 자극하지 않아서 영국에게서도 어느 정도 입장의 동의를 받아낼 수 있었죠. 하지만 그래서 당시의 상황입니다. 그럼 당시 상황을 보시면 영국은 당시에 소위 말하는 화려한 중립을 유지하고 있었고 영국은 중립. 네. 그리고 독일이 러시아와 연결돼 있고 그다음 오스트리아 연결돼 있고 그다음 이탈리아 등과 연결이 돼 있으면서 프랑스를 철저하게 고립하는 그야말로 프랑스는 이쪽의 거대한 제국들로부터 완전히 고립이 되는 상황에 처해 있음을 우리가 볼 수가 있을 것입니다. 이게 이제 비스마르크의 정책이었는데 이러한 정책은 새로운 군주가 등장을 하게 되면서 실패로 끝나게 됩니다. 29살이라는 아주 젊은 나이에 취임을 하게 된 비를름 2세는 야심만만했습니다. 비스마르크와 정반대되는 적극적인 대외 팽창 정책을 추진한 것이죠. 아시아, 아프리카 등의 식민지를 건설하는 것은 물론이고 이러한 식민지 유지를 위해서 해군을 대폭 강화합니다. 비렐름 2세는 왜 우리나라가 영국, 프랑스에 비해서 모자라지 않은데 식민지를 이렇게 가꾸지 못하는가에 대한 불만을 가지고 있었다는 거죠. 그래서 해군을 대폭 강화했습니다. 이것이 당연히 다른 나라들을 엄청나게 자극할 거라는 건 말할 필요가 없었겠죠. 비스마르크와 비렐름 2세는 사실은 정말 대립되는 그러한 외교관을 가지고 있었고 결국 나아가서는 뭐 사실 결과론적인 거긴 하지만 비렐름 2세의 팽창 정책이 독일 제국에 있어서는 상당히 암울한 결과를 가져왔다는 걸 나중에 이제 입증을 하게 되죠. 비렐름 2세는 3비 정책을 실시합니다. 3비 정책이라 함은 비가 들어간 세 개의 도시를 우리가 지배를 하는 걸 얘기하는데 바로 베를린, 비잔티움. 비잔티움은 원래 이스탄불입니다만 서양 사람들은 과거의 명칭, 예전 서구 사람들이 지배했을 때의 명칭이 비잔티움을 고수했죠. 그 다음 바그다드를 연결하는 철도 부설 정책을 실시를 합니다. 그럼으로써 중동에 적극적으로 진출하겠다는 야욕을 부린 것이에요. 하지만 중동에는 어떤 열강이 벌써 침을 발라놓고 있었죠? 바로 영국을 자극한 것이죠. 이에 영국은 3C 정책을 펼침으로써 비렐름 2세의 팽창 정책에 맞섭니다. 자, 독일이 베를린, 비잔티움, 바그다드를 연결한 3B 정책을 추진하자 영국은 클라스 두고 장난이 아니죠. 카이로, 케이프타운, 콜카타를 연결하는 3C 정책으로서 제국주의 침략 정책의 이런 대립각을 세우게 됐다라는 것입니다. 한편 프랑스와도 식민지 문제로 갈등을 벌입니다. 그게 바로 어디냐? 모로코 지역입니다. 모로코를 프랑스가 식민지로 삼으려고 하자 이 비렐름 2세가 직접 모로코의 독립을 보장하는 식으로 프랑스를 계속 자극을 한 거죠. 그럼 왜 비렐름 2세는 이 모로코에 눈독을 들였느냐? 지도를 한번 보시죠. 모로코의 위치를 한번 보시겠습니다. 자, 모로코의 위치는요. 여러분들이 대충 짐작컨대 지도를 한번 보세요. 지도를 봤을 때 모로코가 가지고 있는 위치는 어떻습니까?
뭐 이제 대충 본 친구들은 짐작을 하겠습니다만은 자, 이쪽에 수에즈 운하와 더불어서 이 수에즈 운하와 더불어서 그야말로 지중해 입구 역할을 하는 곳이에요. 자, 보세요. 선생님이 이 점을 찍은 이곳이 바로 어디냐? 여러분들 혹시 오버워치 좋아하는 친구들 또는 오버워치를 한 번쯤 했던 친구들이 들어봤던 지브롤터예요. 네, 지브롤터 해협이죠. 그죠? 지브롤터 해협이 바로 맞은편인 겁니다. 모로코는. 수에즈 운하와 지브롤터 해협입니다. 지중해의 입구라고 할 수 있는 곳이에요. 모로코를 차지한다? 물론 지브롤터는 이미 영국이 차지하고 있기 때문에 어쩔 수가 없지만 모로코를 차지하게 된다면 자연스럽게 지중해의 입구 한 축을 차지하게 되는 것이잖아요. 프랑스가 이 모로코를 식민지로 삼으려 한 건 너무나 자연스럽게 이해가 될 것입니다. 독일이 이걸 방해하고 나선 거죠. 우리도 모로코에 한 발 디딜 수 있지 않을까 하는 야욕을 드러낸 것입니다. 이것이 프랑스를 크게 자극을 한 것이죠. 심지어 프랑스는 독일 통일의 앙금이 남아있는 나라가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1차 모로코 위기에서 독일은 프랑스를 저지합니다. 그리고 제2차 모로코 위기에서는 영국이 개입을 하게 돼요. 영국이 개입을 해서 프랑스의 손을 들어줍니다. 그 대가로 프랑스는 모로코를 차지하게 되고 독일은 프랑스령 콩고의 일부 지역을 할양받는 식으로 입장 정리가 되겠죠. 그러니까 비렐름 2세는 본인이 들인 공에 비해서는 사실 매우 적은 성과를 얻게 된 것이죠. 이것은 오히려 영국과 프랑스를 잔뜩 자극한 계기가 되었습니다. 근데 한편으로 비렐름 2세는 러시아와의 비밀 우호 협정도 파기를 했습니다. 그러면서 범게르만주의를 주장하던 오스트리아를 지원했죠. 오스트리아 제국을 지원하게 됩니다. 그러니까 같은 게르만족이다 이거죠. 이 러시아는 여러분들 뭐 뒤에도 나오겠습니다만 이 슬라브족, 네, 슬라브족을 지지하던 나라였어요. 슬라브족을 지원하던 나라였습니다. 그러니까 러시아는 슬라브족 계열, 오스트리아는 게르만주의 계열의 국가인데 독일 또한 게르만 국가였기 때문에 오스트리아를 지원하면서 공공연하게 러시아를 견제하려는 의도를 드러낸 것입니다. 지금까지의 우호국이었던 러시아는 어떻게 보면 독일한테 배신을 당한 꼴이고 그렇기 때문에 이제 러시아는 크게 적대감을 갖게 됐죠. 이 발칸반도 지역은 상당히 복잡합니다. 지도를 보시면 아시겠습니다. 발칸반도에는 보시는 것처럼 오스만 제국이 후퇴를 하고 나서 다양한 나라들이 등장하게 됐는데 그때 인종 구성을 한번 살펴보시면은 슬라브인, 뭐 게르만, 마자르, 그리스, 루마니아인 등등등 인종도 복잡한데 종교도 복잡해요. 종교와 인종이 그야말로 엄청나게 섞여 있는 곳이 어디다? 발칸반도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종교와 인종 얼마나 민감한 것입니까? 이것이 부딪히는 곳이 발칸반도였고 이 지역에서 바로 오스트리아를 중심으로 하는 이 오스만 제국 세력, 게르만주의 세력과 러시아를 중심으로 하는 슬라브족 세력이 서로 맞붙게 되면서 이 지역은 항상 갈등이 폭발하고 있었다. 별명이 뭐였다? 발칸반도는 바로 유럽의 화약고라고 하는 별명이 있을 정도였다라는 것입니다. 결국 이 결과 20세기 초기에 이르면 외교 관계가 완전히 역전이 됩니다. 즉 독일이 오히려 동서로 포위되는 상황이 펼쳐지게 되었던 것입니다. 중립을 지키던 영국은 독일의 해외 식민지 진출을 막기 위해서 프랑스와 손을 잡았고요. 이거 혹시 막기라는 단어가 빠져 있으면 좀 추가해 주시기 바랍니다. 막기라는 단어가 없으면 말이 안 되기 때문에 혹시 프린트에 진출을 위해라고만 적혀 있으면 막기라는 단어 이거 꼭 추가해 주셔야 돼요. 이거 꼭. 네. 진출을 막기 위해서 프랑스와 손을 잡았고 러일 전쟁 이후 러시아 또한 영국과 프랑스와 손을 잡습니다. 왜 여기서 보면은 러시아가 앙금을 삼키고 영국 프랑스와 손을 잡았냐고 하냐면 러일 전쟁 당시에 이 일본은 당시에 이제 영일 동맹을 체결하고 있는 상황이었어요. 영일 동맹. 그러니까 실제로 무슨 얘기냐면 러시아와 전쟁을 할 때 영국이 은근히 많은 지원을 했다는 거죠. 그러니까 러시아 함대가 그 수에즈 운하를 이용할 때 영국이 수에즈 운하를 이용하지 못하게 방해를 합니다. 그런 식으로 사실 영국과 러시아는 앙숙 중에 앙숙이었는데 이 독일이 사실은 좀 더 큰 위협이 된다고 생각을 하고 러시아가 바로 영국과 손을 잡게 된 것이죠. 비스마르크가 우려하던 바로 동서로 포위가 되는 형국이 완성이 되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결국 유럽 열강들은 삼국 동맹과 삼국 협상으로 나뉘어 대립을 하는 사태가 벌어지게 됩니다. 이것이 바로 1차 세계대전 직전의 상황이었다는 것이죠.
그래서 독일을 중심으로 하여서 자, 프랑스와 러시아가 동맹을 맺어버렸습니다. 그러니까 독일은 사실은 동서 양면에서 공격을 당하는 상황이었고 이것은 결국 독일에게 있어서 유리한 상황이 아니었다는 거죠. 비스마르크가 그토록 경계하던 외교상의 실책을 빌헬름 2세가 범하게 되었던 것입니다. 자, 그러면 이제 1차 세계대전의 본격적인 과정 같이 한번 전개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등장하는 건 뭡니까? 바로 사라예보 사건이죠. 이 사라예보 사건은 워낙 유명한 사건입니다. 바로 뭐냐면 오스트리아 황태자 부부가 세르비아의 도시였던 사라예보를 방문했다가 바로 세르비아 청년에게 암살을 당한 사건이 벌어지죠. 그것이 바로 사라예보 사건입니다. 백주 대낮에 오스트리아 황태자 부부가 암살을 당한 거예요. 당연히 이 사건이 엄청난 충격을 가져왔을 것이고 이러한 사건에 대해서 오스트리아 정부는 세르비아에 선전포고를 할 수밖에 없는 거죠. 그러니까 오스트리아는 당연히 세르비아가 엄청난 이러한 외교적 실책에 대해서 사과를 하기를 바랐는데 사과를 하기는커녕 오히려 러시아를 믿고 세르비아가 적반하장이 되자 오스트리아 제국 또한 세르비아에 선전포고를 하게 된 것입니다. 그러니 바로 동맹국인 오스트리아 동맹국이 독일이 참전하게 됐고 세르비아의 동맹국이었던 러시아가 참전하게 되면서 전쟁이 확대가 됩니다. 그러니 러시아와 동맹이었던 영국, 프랑스도 본의 아니게 참전을 하게 됐고 여기에 플러스 바로 일본도 이 영국의 동맹이었던 일본 또한 또 참여를 하게 됐던 것이죠. 바로 이 사건입니다. 저기 나와 있는 것처럼 오스트리아 황태자비 부부가 가브리엘 프린치프라고 하는 청년에게 암살을 당한 것이죠. 당시의 참전국을 보시면 자 동맹국에 참전하는 국가는 독일과 오스트리아가 있었습니다. 근데 여기 재밌는 건 이탈리아예요? 선생님 이상합니다. 분명 저 위에서는 이탈리아가 동맹국이었는데 왜 갑자기 연합국이 됐죠? 협상국이 됐죠? 왜 그러냐면 이탈리아는 초반에는 동맹국이었다가 사태를 보고서 상황이 아무래도 영국과 프랑스에게 유리하지 않겠느냐라는 판단을 해서 진영을 쇽 하고 옮겨버린 것입니다. 옮겨버렸고 그래서 동맹국에서는 당시에 영국과 사이가 좋지 않았던 오스만 제국을 끌어들여서 동맹국 진영을 완성합니다. 그래서 독일, 오스트리아, 오스만 제국이 갖춰지게 되고 반면 협상국은 러시아, 영국, 프랑스, 미국 등이 참전하는 진영을 갖추게 되죠. 그야말로 무슨 어벤져스급 국가들의 전쟁이 시작이 됐지요. 당시 상황입니다. 그래서 보시는 것처럼 이탈리아는 이제 배신을 했고 독일과 오스트리아 그리고 오스만 제국이 이제 힘을 합쳐가지고 싸우는 상황인데 독일 입장에선 이 상황이 매우 불리합니다. 왜 불리하냐? 말씀드린 것처럼 독일은 중부 유럽에 있는 국가고 그러다 보니까 동방의 러시아와 서방의 프랑스에게 양면 공격을 당하게 된다면 독일은 매우 위험한 사태에 빠지게 되기 때문인 것이죠. 늘 이런 걸 경계해 왔습니다. 물론 빌헬름 2세 입장에서도 이러한 상황을 아예 예측을 못한 건 아닙니다. 독일 입장에서도 어쨌든 이런 사태를 예측하기 위해서 나름 여러 가지 계획을 준비를 했죠. 네, 그거는 이따 다음 페이지에 좀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어쨌든 전쟁이 발발했습니다. 그 전쟁을 발발했을 때 지도를 보면 좀 말씀드려야겠네요. 독일이 아예 대비가 없었던 게 아닌 게 이러한 양면전에 대비를 해서 독일이 만든 계획이 바로 뭐냐? 그 유명한 슐리펜 계획입니다. 슐리펜 장군이 주도한 계획인데요. 이 계획은 어떻게 되느냐? 독일이 일단 먼저 전쟁을 치르게 되면 먼저 제압을 할 나라는 바로 이 프랑스가 됩니다. 프랑스를 먼저 제압을 하는 겁니다. 바로 벨기에를 돌파해가지고 프랑스를 40일 안에 제압을 하는 것을 목표로 하고 있는 거죠. 그리고 나서 프랑스를 한 2달여 동안 제압을 하게 되면 나머지 병력, 프랑스의 물자와 나머지 병력을 철도로 이동을 해서 러시아를 2순위로 제압을 하는 것. 이것이 바로 독일 슐리펜 계획입니다. 계획 자체는 완벽합니다. 계획 자체는 완벽한데 문제는 뭐냐? 너무나 이 계획이라는 것이 촘촘하게 짜져 있었기 때문에 계획 중에 하나라도 사실 계획이 틀어지게 된다면 모든 계획이 어그러지는 상황이 벌어질 수밖에 없었다는 거죠. 물론 이런 슐리펜 계획은 완벽한 계획이 실패하기 마련이듯이 슐리펜 계획도 당연히 실패의 무덤에 빠지게 됩니다. 그래서 슐리펜 계획이 발동이 됩니다. 그래서 서부 전선에선 독일군이 벨기에를 격파하고 프랑스로 진격을 합니다. 그때 이 마른 전투와 솜 전투에서 진격이 저지되면서 전쟁은 장기화됩니다. 마른 전투 등등은 제가 나중에 다음 차시에서 좀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고요. 슐리펜 계획의 핵심입니다. 이게 슐리펜 계획의 모습인데 그래서 지금 독일에서 병력을 동원을 해가지고 이쪽 여기 프랑스 파리 보이십니까? 프랑스 파리를 이제 함락을 하는 것입니다. 보시는 것처럼 상당히 가까운
지금 요 마른강이 보이실 거예요. 마른강이 보이실 텐데 마른강역까지 거의 지금 전선을 확대해서 쳐들어온 겁니다. 실제로 프랑스 파리까지는 거의 한 50여 마일, 진짜 코앞까지 온 상황이었다고 해요. 필리핀 계획이 진짜로 만약에 성공을 했다면 파리는 2달도 되지 않아서 붕괴를 했을 겁니다. 어쨌든 그런데 이런 프랑스 군의 나름 적극적인 대항으로 이 전선이 정체가 됐고요. 그 와중에 이제 이런 정체된 전선 속에서 사실은 오스트리아 헝가리 제국이 러시아를 좀 효율적으로 견제를 해줬어야 됐는데 오스트리아 헝가리 제국이 러시아를 제대로 견제해주지를 못해요. 오히려 이 협상국 중에서 최약체로 불리는 러시아군에게 오스트리아가 연전연패를 하면서 이 동부전선이 붕괴가 되었습니다. 붕괴가 되어버렸어요. 그러면서 러시아군이 이 독일 전선에 집중을 할 수 있게 됐고 독일은 사실 결국 러시아하고도 전쟁을 벌이면서 끝까지 싸워야 되는 그러한 형국에 처하게 됩니다. 서부전선은 정체가 되고요. 동부전선에서는 오스트리아가 제대로 된 활약을 보여주지 못하면서 러시아와의 전쟁을 치르게 되었다는 것이죠. 물론 전쟁이 길어지게 된 것은 여기 보시는 바와 같이 이런 참호전의 영향도 있습니다. 바로 참호전의 영향도 있는데요. 참호라는 것은 무엇이냐 보시는 것처럼 이렇게 땅을 이렇게 깊게 이렇게 파는 걸 얘기를 하는 거죠. 참호전은 이렇게 깊게 파는 걸 얘기를 하는 겁니다. 그리고 이렇게 사람들이 쭉 서 있으면서 아래에서 올라오는 적들을 공격하는 게 바로 참호전이죠. 물론 방어에 있어서는 이런 그 참호전만한 게 없습니다. 얼마나 안정적입니까? 숨어서 총을 빵에 쏘면 이기는 거 아니겠어요. 그죠? 그럼 여기다 이제 이런 소총뿐만 아니라 기관총까지도 장비를 하게 된다면 사실은 뭐 도저히 참호를 함락시킨다는 건 거의 불가능에 가까운 거죠. 이 프랑스 서부전선에서 이런 참호전이 넓게 배치가 되면서 그야말로 전쟁이 아주 장기화되고 그리고 수많은 인명 피해를 낳게 되는 그런 사태로 나아가게 됩니다. 서부전선 아까 말씀드렸던 그런 이 마른 전투에서 이 패배로 마른 강가의 전투에서의 패배를 계기로 해서 결국 파리 함락에는 실패를 하게 됩니다. 그러면서 전선이 고착이 되었고요. 보시는 것처럼 이제 한창 전쟁을 후퇴를 해가지고 보시는 것처럼 자 요런 선, 그러니까 전쟁이 끝날 때까지 이 초록색 선 정도까지 이 정도 선 내외에서 전쟁이 엎치락 뒤치락밖에 하지 않게 되는 거죠. 전선은 고착이 됐는데 전체적인 희생자는 동서부 전선을 합쳐서 1000만 명에 가까웠다고 해요. 그러니 사실 이 참호전에서 얼마나 무고한 인명들이 희생이 됐는지 우리가 알 수 있는 것이죠. 네, 이어서 보시면 동부전선에서는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바로 오스트리아 제국이 러시아에게 대패를 하게 되면서 독일이 동부전선에서도 주도적으로 참전할 수밖에 없게 됩니다. 관련된 내용은 제가 이따가 좀 보여드리도록 하겠고요. 동부전선입니다. 특히 여기 이제 베를린이 이쪽에 있고 이제 동프로이센 전선에 이제 러시아군들이 이렇게 침입을 하게 됩니다. 그러면서 엄청나게 이제 이 전쟁이 벌어지게 되는데 이 지역의 전쟁들은 제가 또 나중에 한번 정리를 해서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지금 보시는 바와 같이 초반의 전선은 러시아가 지금 오스트리아군을 압도하는 형태로 여기 지금 보시면 오스트리아가 지금 밀리고 있는 부분을 보실 겁니다. 이런 형태로 전개가 됐습니다. 그에 비해서 독일 지역의 전선은 생각보다 건재한 모습을 보이고 있는 걸 알 수가 있겠죠. 독일군이 이제 적극적으로 참전을 함으로써 전선이 이렇게 회복이 됐고 나아가서는 점점 회복이 되면서 러시아는 계속 동쪽으로 밀리는 형태가 됐던 것입니다. 물론 독일은 이 동부전선에 투자를 함으로써 서부전선의 동력을 잃어버리긴 했습니다만 러시아 전선, 동부전선에서는 큰 승리를 거두게 되면서 러시아는 큰 위기에 빠지게 되고 독일은 그나마 체면을 살릴 수 있게 되었죠. 하지만 해상에서는 뭐 그렇게 썩 결과가 좋지 않습니다. 영국 해군이 해상 봉쇄를 해버림으로써 독일이 해상에서 완전 열세에 취하게 됩니다. 영국은 노르웨이와 영국을 잇는 이 북해 지역, 그 다음에 프랑스와 영국을 잇는 지역을 통해서 완전히 독일 해상 봉쇄를 해버립니다. 이렇게 봉쇄를 해버리니까 독일이 이 북해 앞바다에서 나갈 방법이 없어요. 그러니 당연히 원활한 식량 공급 등이 될 리가 없고 그러니까 이 내에서 독일은 제대로 된 물자 공급을 받지 못하면서 큰 위기에 빠지게 됩니다. 이러자 독일이 이런 전세를 극복하기 위해서 실시한 작전이 바로 뭡니까? 무제한 잠수함 작전입니다. 무제한 잠수함 작전을 전개를 했습니다. 근데 이 무제한 잠수함 작전은 요지가 뭐냐면 바로 잠수함,
그러니까 전함에서는 도저히 승부를 내기 어려우니까 비대칭 전력인 잠수함을 동원을 해서 이 북해 지역의 함선들을 공격을 해서 포위를 풀자는 전략이었습니다. 그래서 심지어 중립국의 함선이라도 목표물로 설정이 되면은 무자비하게 파괴를 했는데 이때에 바로 미국의 함선이었던 루시타니아호가 침몰을 당합니다. 그러면서 무려 승무원과 그 뭡니까 승무원 등을 포함해서 무려 1,700여 명이 수장되는 아주 안타까운 사건이 벌어졌다는 것이죠. 이걸 계기로 해서 중립의 입장을 취하는 미국이 연합군에게 참전을 하게 됐고 그야말로 독일 입장에서는 설상가상의 상황이 벌어지게 됐던 것이죠. 이 포스터는 아주 유명한 포스터죠. I want you 하는 네, 이 포스터는 아주 유명한 포스터인데 이게 바로 1차 세계대전 때 등장했던 포스터라는 것입니다. 네, 이 와중에 근데 독일에게는 아주 희망적인 사건이 벌어집니다. 그것이 바로 뭐냐? 러시아 혁명입니다. 러시아 혁명이 빵빵 터지고 말았어요. 그래서 러시아 혁명이 터지게 됐습니다. 그래서 이제 3월 혁명으로 황제가 폐위되었고 11월 혁명으로 볼셰비키의 수장인 레닌이 집권하게 됩니다. 러시아는 유럽과는 다르게 러시아 구력을 쓰고 있었어요. 러시아의 구력. 그래서 러시아 달력으로 치면은 혁명은 10월이 되는 거고 러시아의 옛날 달력으로 쓰면 10월 혁명이 되는 거고 서양 달력으로 치면 11월 혁명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어쨌든 사회주의 국가, 이 러시아는 혁명이 발산해가지고 레닌이 주도하는 사회주의 국가가 됩니다. 사회주의 국가를 이끌게 된 레닌은 독일과 즉시 강화를 하게 됐고 그래서 브레스트 리토프스크라는 도시에서 조약을 체결해가지고 전쟁을 멈추게 되었습니다. 레닌의 모습이죠. 네. 그래서 전쟁을 멈추게 되었고 브레스트 리토프스크 조약의 결과 보시는 바와 같이 러시아는 독일에게 많은 영토를 할양하게 됐습니다. 수많은 영토를 할양하게 됐지만 어쨌든 평화를 얻게 되었던 것이죠. 그래서 독일은 드디어 온전히 이 서부전선에 모든 병력을 집중할 수 있게 되었던 것입니다. 네, 되었는데요. 자, 이때 이르러서 이 서부전선에 온 병력을 집중하긴 했습니다만 여전히 전황은 나아지지 않고 독일의 상황은 극단으로 치닫게 됩니다. 러시아는 항복했지만 실제 주 전력은 영국, 프랑스, 미국 아니겠습니까? 그러니 독일은 밀릴 수밖에 없는 상황이 되는 거죠. 이런 상황 속에서 독일의 킬 군항에서 수병들이 반란을 일으키면서 혁명이 발발했고 결국 독일 빌헬름 2세가 망명을 하게 되면서 휴전을 하게 됩니다. 이러므로써 1차 세계대전은 마무리가 되었죠. 지금까지 1차 세계대전에 대해서 아주 간단한 개요를 좀 살펴봤고요. 연습 문제 한번 같이 풀어보겠습니다. 가나 전쟁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러시아 혁명과 전쟁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가에서 러시아가 불리해지자 전쟁을 중단하는 요구가 거세졌습니다. 차르가 이를 무시한 것이 2월 혁명의 주요 원인이었죠. 맞습니다. 러시아 혁명은 불가분의 관계가 있어요. 뭐 블라블라블라 되어 있습니다. 이거는 사실 러시아 혁명을 좀 배워야 우리가 알 수가 있겠는데 2월 혁명을 통해서 우리가 알 수 있는 것, 이 전쟁은 1차 세계대전이라는 걸 우리가 알 수가 있겠고 피해 일울 사건은 뭐냐면 이거는 1905년에 일어난 사건이에요. 즉 1905년 러일 전쟁을 러일 전쟁을 가리키는 것인데 잠깐만 러일 전쟁을 가리키는 것입니다. 러일 전쟁. 러일 전쟁을 가리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전쟁 사이에 벌어진 일을 고르는 것인데요. 자, 보시면 1번은 2차 세계대전에 관련된 거니까 해당되지가 않습니다. 틀리고요. 두마 설치 등 니콜라 2세 개혁은 바로 이 피해 이율 사건 이후에 되는 겁니다. 가가 아니고 나가 되겠고요. 러시아의 농노해방령 선포되는 거는 이 피해 이율 사건도 한참 전, 우리가 크림 전쟁 때 배우셨던 거죠. 네. 나를 보시면 브레스트 리토포스크 조약으로 새로운 국면을 맞이하였다. 1차 세계대전은 브레스트 리토포스크 조약으로 러시아와 독일이 강화를 하게 된 거 아니겠습니까? 정답은 4번이 맞겠죠. 가나 사이에 두 차례 발칸 전쟁이 발발하였다. 죄송합니다. 아이고 죄송해요. 나는 러일 전쟁이니까 틀리죠. 4번은 가에 대한 설명이 돼야겠죠. 네. 가나 사이에 두 차례 발칸 전쟁 벌어졌다는 거 방금 설명드렸습니다. 그죠? 우리 확인해 보셨을 거예요. 정답은 5번이 되겠고요. 가나 사건 사이에 있었던 사실 옳지 않은 것은 오스트리아는 물러가라 하고서 오스트리아 황태자 부부가 암살되는 모습이 보이고 옆에는 독일이 패전 이후에 모든 식민지를 반환하는 내용이 나옵니다. 1차 세계대전이 끝난
베르사유 조약을 가리키는 것이죠. 가나 사건 사이에 있었던 사실을 고르는 거니까 1차 세계대전 때 일어났던 사건을 고르는 것이고요. 정답 몇 번이 되겠습니까? 정답은 4번이 되겠죠. 이 발칸 동맹을 맺고 오스만 제국과 맞선 것은 1차 발칸 전쟁이에요. 1차 발칸 전쟁. 1차 발칸 전쟁입니다. 그러니까 가 이전의 사건이 되는 거예요. 나머지는 1차 세계대전의 사건이 맞습니다. 자, 40번입니다. 다음 전쟁 중에 있었던 사실을 옳은 것은 지난 5년간 유럽 대전이 발생한 원인은 어디에 있느냐? 오스트리아 황태자 살해도 독일의 팽창주의도 진짜 원인이 아니다. 뭐 블라블라블라 하면서 제국주의가 원인이다라고 얘기를 하는 겁니다. 이것은 이제 레닌의 주장이죠. 이 전쟁 중에 있었던 사실 옳은 걸 고르는 겁니다. 1차 세계대전 때 사건 뭐겠어요? 3번이 되겠죠. 그죠? 진주만 기습한 것은 2차 세계대전 때 일어난 일. 포츠머스 강화 조약이 체결된 것은 러일 전쟁이죠. 네, 러일 전쟁이고요. 자, 미국이 베트남에서 군대 철수한 거는 베트남 전쟁이 아니겠습니까? 베트남 전쟁이니까 해당되지가 않고요. 영국과 프랑스가 파슈다에서 충돌한 것은 관련이 없습니다. 심지어 전쟁도 아니죠. 네, 이것은 아프리카의 제국주의의 사례라고 할 수가 있는 거겠죠. 정답은 3번이 되고요. 마지막 문제입니다. 밑줄 친 이 전쟁 중 있었던 사실 옳은 것을 고른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미국에서 제작된 포스터입니다. 그래서 무제한 잠수함 작전 이후 뭐 블라블라 되어 있으니까 1차 세계대전이라는 것 짐작해 볼 수가 있겠죠. 자, 대서양 헌장은 2차 세계대전 도중에 영국과 미국이 발표한 것으로 이것이 나중에 유엔 설립에 영향을 미치게 돼요. 2차 세계대전하고 관련돼 있는 것이고요. 니은 노르망디 상륙 작전이 정된 거 이거 뭐 워낙 유명한 거 아니겠습니까? 2차 세계대전이죠. 브레스트 리토포스크 조약 아이고 아까 봤다. 러시아 독일이 강화한 거죠. 리얼 독일의 킬군항에서 수병 반란 일으킨 것 역시 맞겠습니다. 정답은 5번 되겠습니다. 예. 자, 여기까지 해서 1차 세계대전의 기초적인 개요를 한번 잡아봤어요. 그러니까 다시 한번 말씀을 드려보면 독일의 팽창 정책의 위기를 느낀 기존의 열강인 영국과 프랑스가 동맹을 맺었고 동맹을 맺은 결과 영국, 프랑스, 러시아가 독일을 견제해서 독일은 1차 세계대전 당시에 서부전선과 동부전선에서 전쟁을 벌이게 됩니다. 서부전선은 참호전으로 인해서 전쟁이 고착화되었지만 반대로 동부전선은 러시아를 독일이 무찌르면서 승승장구를 했습니다. 그러던 와중에 러시아에서 혁명이 발발하면서 그 전에 무제한 잠수함 작전으로 미국이 이 협상국에 참전을 하게 되었고 그 이후에 바로 러시아 혁명이 발발하면서 동부전선은 브레스트 리토포스크 조약으로 마무리가 됩니다. 서부전선에 온 병력을 집중한 독일은 서부전선에서 반전을 기대했지만 결국 영국과 프랑스, 미군의 협력에 붕괴하게 되었고 킬 군항 수병의 반란으로 독일 2제국이 붕괴하게 되면서 최종적으로 독일과 오스트리아, 오스만 제국은 패배하였고 영국, 프랑스, 미국은 승리하였다. 이게 바로 1차 세계대전의 개요가 되겠죠. 요의 기초적인 개요를 가지고 1차 세계대전의 그런 핵심적인 내용들을 같이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예. 지금 현재 시간 8시 9분인데요. 8시 9분인데 지금 이제 3시간째 했으니까 우리 조금만 더 길게 쉬어도 좋을 것 같아요. 너무 길게 쉬는 것보다는 빨리 끝내는 게 좋으니까 15분만 쉬시죠. 8시 25분에 우리 복귀하시는 걸로 하겠습니다. 8시 25분에 보도록 할게요. 15분 쉬었다 올 테니까 그동안 간단히 뭐 욕이라도 좀 과자라도 하나 드시고 욕이라도 좀 하고 오시기 바랍니다. 25분에 봐요. 안녕.